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울림과학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려 코스모스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코미디언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블랑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앙카랑카 버르랑카 정철규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 좀 들고 다니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진짜 저는 포스트잇을 진짜 빽빽하게 붙여주신 거에서 네. 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과학책을까지 이제 완물 울리는 그 내용들을 줄을 끄면서 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했어요. 네네. 오늘 이거를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네네. 과학과 삶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같이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칼 세이글의 코스모스 과학책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는 여기서 인생의 그 어떤 철학들을 많이 배워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제가 느낀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과학이 어떻게 보면 삶을 잘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니까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맞는 말처럼 와닿거든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과학과 삶은 같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 다들 기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네네. 보시는 분들이 언니 블랑카와 울림 무슨 관계지? 어떻게 서로 알고 있지? 이런 거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 KBS에서 특집으로 5회 예능 촬영을 했었어요. 주제가 이제 이민사회 그쵸. 관련된 주제인데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토론 배틀을 하는 거였는데 과학 쪽에 유명하신 우리 또 황승연 우리 유튜버님을 모셨고 그리고 이제 저 개그맨이긴 하지만 사실 다문화 외교 전문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사회하고도 결이 맞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또 초대를 돼서 가가지고 촬영하면서 우리가 알게 됐죠. 그쵸, 맞아요. 네. 저희가 진짜 촬영하면서도 되게 다양한 얘기를 나눴고 이제 블랑카님께서도 저는 그냥 코미디, 개그맨 이런 거는 과학과 정말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과학에 관심이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흔히 말하는 과학 덕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울림과학 유튜브를 오늘 함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맞아요. 저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전문가님 앞에서 제가 뭐 지식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그맨으로서 그리고 제가 그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맞아요. 출연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저도 너무 감사한데 심지어 책도 코스모스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진짜 장대한 과학계 진짜 그 꼽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예. 코스모스, 뭐 이기적 유전자, 침묵의 봄 뭐 이런 책들 중에 하나인 코스모스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 책도 저보다 훨씬 어린 후배가 하나 있는데 내가 책을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칼 세이건 코스모스 형님 보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오후 3시쯤 듣고 그날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동네에서 당근을 하고 이 책이 나와 있고 다음날 오전에 바로 사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컨디션의 책이다. 네, 그래서 읽지 않았어요. 그분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일 만에 이걸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 이 얘기를 저희가 사전 미팅 때 사실 나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생각했던 거죠. 이게 9일 만에 가능한 책인가? 완전 빠져들었죠. 와, 진짜 줄도 이렇게 다. 이렇게 줄 쳐놓고 여기도 보면 아마 이렇게 넘기면 그러네요. 사이사이 줄.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별표. 와. 별표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해하실 포인트들을 저희가 한 4개의 파트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어떤 파트에 특히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는지 네네네.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1으로 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이제 블랑카님께서 적어주신 구절들을 보고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눴는데 네. 다 각각의 파트마다 와 이건 인생을 담았다 그런 생각이 진짜 저도 동일하게 들었고 첫 번째 파트는 나부터 알아야 되지 않나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질문을 드리면 감명 깊었던 책의 구절이랑 연관 지어서 또 답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메타인지가 중요해진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AI 시대이니만큼 오히려 나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듣는데 이 관점에서 코스모스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소에 좀 이렇게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살고 남하고 비교도 많이 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20년 전, 30년 전 일 가지고도 집에 있다가 갑자기 막 이불킥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약간 그 눈치를 많이 보고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그런 좀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생각이었죠. 세상이 너무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떤 했던 행동들을 다 주시하고 있다. 그쵸. 아니면 내가 좀 실수하면은 뒤에서
좁다 보니까 다 얘기하고 다닐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된다, 내가 민망한 행동하면 안 된다 등등의 그런 생각들을 엄청 하고 살았죠. 근데 칼 세이건의 책을 보다 보니까 앞날이 촉망되는 아이들, 발명가와 개척자, 윤리 도덕의 교사들,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 초인적 지도자, 성자의 죄인 등 인류의 역사에서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여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와닿았냐면은 이렇게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것도 엄청나게 큰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한국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조그마한 집단에서 나 먼지에 몇 병분의 1도 안 되는 나인데 뭘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하는 거 옛날 생각하면서 이불킥하고 실수하기 싫어서 약간 어디 좀 두려우면 도전 안 하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그쵸. 거기서 이제 딱 첫 페이지 8페이지에서 이거를 저한테 빵 펀치를 날리는 순간 이 책은 내가 빨리 다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시작이 됐죠. 네. 이게 사실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얼마나 넓은가를 아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이나 네. 나라는 존재와 이 세상을 빗댔을 때 나라는 그 크기는 너무 작고 나의 시간도 찰나다. 그런 거를 보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오히려? 네. 그러면 좀 약간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많이 바뀌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도전을 또 새롭게 하신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47살이거든요. 80년생. 진짜 네. 아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끔씩 들어오는 방송 그리고 행사 그리고 다문화 전국의 강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또 색다른 장르가 생겨서 오프라인에 있는 개그맨 후배들이 많이 지금 그 무대를 하고 있는데 많은 개그맨들이 그 무대에 갔다가 다른 방식의 스탠드업 코미디다 보니까 좌절을 하고 많이 오는데요. 안 하던 분야다 보니까 뭐 자기가 옛날에 개그 콘서트라든지 공개 코미디를 했던 짬바로 웃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갔다가 20년 밑에 어린 후배들 앞에서 한 번을 못 웃기고 내려오니 한 번, 두 번 가다가 민망해서 못 간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죠. 내가 그들 앞에서 민망하고 창피한 게 이 작은 먼지 같은 지구 안에 이 아주 그 마이크로미터도 안 되는 그런 내가 뭐 그게 민망하겠느냐. 하고 싶으면 해보자. 라고 해서 갈 때부터 저는 100번의 민망한 거 엄청 속된 말로 우리가 말하는 쪽팔림이 있을 것이다. 그거 당연히 100번 있다고 생각하고 가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첫날 딱 갔는데 7분 30초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안 웃었어요. 저는 그 개그맨 21년 경력이거든요. 근데 그 무대에서 땀이 나고 되게 땀이 나더라고요. 내려오고 나서 이제 후배들 눈치가 저 선배 뭐야? 약간 이런 마음 눈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다짐을 했잖아요. 100번은 하자. 네, 100번 하고 뭐 내가 완전 망가질지언 저게 뭔 상관이냐. 쟤들이 뭐 나를 무시하게 쳐다보든 뭔 상관이냐. 그런 마음으로 가서 두 번째 무대, 세 번째 무대 하다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지금 어제가 네 번째 무대 섰는데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요. 근데 또 계속 또 좌절이 있고 뭐 할 거예요. 100번의 좌절이 있을 때까지 저는 그거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먼지 같은 지구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게 되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갑자기 문득 궁금한 것은 네. 100번을 목표로 잡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100번의 좌절을 목표로. 좌절을 목표로. 그러면 200번, 300번이 될지도 모르죠. 좌절만 카운팅하는 거고. 네네네. 나중에는 맷집이 생겨서 이 정도는 좌절 아니야 이렇게 카운팅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근데 정말 100번까지 안 가더라도 이미 저는 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맷집이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게 태이원 선수 최용만이라는 선수가 씨름에서 대한민국 탑을 먹었잖아요. 처음에 그 격투기로 갔잖아요. 제일 처음 한 연습이 맞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힘이 워낙 세고 넘어뜨리고 뭐 이런 건 잘하니까 이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일단은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맷집을 먼저 기르는 거. 그때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네, 그게 우리 인간의 도전으로 치면은 실패의 경험을 해보는 거라고 해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실패했다고 어떡하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단단하지 못하고 그쵸 맞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엄청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가지 궁금했는데
일단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게 저는 미국에서 시작된 장르라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한국인의 정서랑 맞아? 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고, 한국인에게 이건 좀 코미디에 있어서의 정론이야. 무조건 코미디는 원래 이래야 돼는 아니고 약간 새롭게 등장한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MZ라고 칭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조금 더 맞는 형태의 코미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그 개인적으로도 느꼈던 어떤 어떻게 좀 젊어질까? 이런 걸 고민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후배들 혹은 스탠드업 코미디에서는 선배들, 네. 나이로는 많이 어리신 분들이랑 네. 어떤 교류를 하셨고 그런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제가 데뷔한 지가 지금 21년 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젊어요. 지금 제가 같이 무대 서는 친구들이 보면은 20살 어린 친구, 와. 18살 어린 친구, 16살 어린 친구 막 이렇게 있고, 제가 그 100명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하러 갔잖아요. 네. 그럼 사람은 사람인지라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이것도 과학인 것 같은데, 새로운 어떤 사람이 오면은 텃세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봐요. 아, 그죠. 진입장벽이랄까? 네, 왔는데 저 사람은 뭐지? 선배라고 왔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후배들이 선배를 존중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겉모습으로 인사하지만 마음적으로 뭐야라고 할 것인지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쵸. 두 번째는 내가 뭐 후배들한테 밥을 사고 술을 사고 이런 것들이 더 뭐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모습으로 후배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나중에는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가서 착해요. 또 MZ 친구들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막 책상하고 옮기고 막 치우고 있으면은 아예 막 하지 마시라 그러는데, 저는 그 집단에 지금 막내로 들어갔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치우고 열심히 하고, 어떤 선배들은 와서 자기 것만 하고 가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그 문화를 존중을 하고 배우려면은 처음부터 가서 기다렸다가 다 보고 이런 게 보여주고 싶다기보다 그렇게 해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틀 전에 제가 성수동에서 13회차 네. 이제 그걸 할 때 네. 어떤 후배 한 명이 오더니, 네. 이제 처음에는 저하고 인사하라고 말을 안 했는데 네. 처음으로 오더니 선배님 찐이신 것 같다. 와, 인정을 받았네요. 이전에 어떤 다른 선배들은 보면 약간 큰 무대만 하려고 그러고 이런 데 왔다가 자기 거 하고 가고, 거꾸로 자기들이 더 잘하는데 막 어떤 거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랬었다. 근데 와서 후배들 다 보고 기다리고 뭐 하고, 이런 어디 막 인천 저 구석에 작은 무대에 가서 그것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진짜 찐이라는 거 느껴서 좀 존경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지금 듣고 있는데 와, 이건 진짜 너무 존경스럽다. 네네네. 내가 생각하기에 좀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사실 좀 물어볼 수도 있고 네네네.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는데, 뭔가 사회적인 다양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뭔가 못 물어보거나 아니, 내가 더 잘하지 라고 넘길 때가 많은데, 네네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사실 진정한 승자다, 진정한 지식인이다. 이게 사실은 실제로 행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걸 실제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존경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계시네요. 존경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받으는 건 감사한데, 저는 실제로 진짜 20살 어린 그 후배나 동생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들의 빠른 호흡과 생각지 못하게 치는 유머가 우리 또래 때 잘 나가는 선배들의 호흡과 그 어떤 유머적 감각이 달라요. 어느 쪽이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새로워요. 이렇게 친다고. 그리고 때로는 저는 과거 꼰대 시절에 있다 보니까 선배들하고 잘 못 치는 것도 있었는데, 얘들은 제가 또 뭐 편하게 해주고 친하니까 제가 막 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티키타카가 더 잘 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전 많이 배우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배들이 편하게 생각해주고 편하게 막 유머를 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사실 다양한 분야로 확장도 하시고 네네. 선택도 하시고 변화도 있으시고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지를 고르는 게 좋은 거지? 라는 것도 궁금하고, 그런 선택지를 할 때 나를 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제가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를
조금은 알고 아는 것 같아요. 오. 저는 연기 같은 걸 잘 못해요. 동남아 연기는 잘하는데 다른 게 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지금의 제 마인드는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남들과 똑같이 했을 때는 아마 제가 조금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고난 기질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맞아요. 하면 안 되는 건 없겠지만, 그런데 이걸로 말로 풀고 이런 거는 제가 옛날부터 좀 잘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무대가 내가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좀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그렇게 했고, 나를 어느 정도 알면은 내 선택이 맞다 안 맞다에게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와이프가 저의 일을 참 지지를 많이 해주는데, 제가 멘사 정회원이거든요. 맞아요. 멘사 시험을 치려고 할 때 술도 끊고 집에서 막 멘사 퍼즐책 그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그 사가지고 그 퍼즐책도 보고 그랬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멘사 시험을 왜 보려고 그래? 처음으로 뭐 굳이 왜 보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개그맨으로서 뭔가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멘사가 있는 개그맨. 그렇죠. 그런 타이틀도 되고, 그때 당시 문제적 남자라는 그 내생남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와이프가 보통 얘기하면 제가 일리가 있으면 와이프 말을 듣는데, 근데 한번 해볼게 하고 나서 저는 그 와이프의 말을 안 듣고 계속 했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더니 이제 개그맨 최초 멘사 정의원이라고 기사도 나서 실시간 검색 1위도 하고, 두 번째는 그 뒤에 문제적 남자 멘사 특집에 제가 또 특별 출연해서 1시간 동안 문제 풀기 대결도 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저의 스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와이프가 현명하게 저한테 조언을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맞았는데, 그게 요번엔 틀렸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제 확신은, 제가 저를 좀 알고 있을 때 내가 개그맨으로서 내가 이 퍼즐 푸는 걸 좀 좋아했고 수학을 내가 좀 잘했으니 이걸 하면은 지금 시대의 문제적 남자가 붐이니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난 게 있었어요. 이럴 때는 누구한테 피해가 되지 않으면 저는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조금 알면은 선택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스스로의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네. 딱 느껴지는 게, 주변 환경을 잘 알고 나도 알고, 근데 특히 나에서 장점이 뭔지를 알아서 그 장점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도전을 하는 거. 그게 진짜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심리학 연구를 봤던 게 지금 딱 생각이 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람이 이제 타고나기를, 저희가 뭐 MBTI 검사 많이 하잖아요. MBTI 혹시 아세요? MBTI라는 테스트를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MBTI. 블랑카님. 깜짝이야. 저 MBTI 다 47이라서 그런 거 모르는 나이가. MBTI 저 ENTJ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그 과학적으로는 MBTI가 완전 과학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MBTI가 사실 간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간편한지는, 미국에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남성분들이 다 군인으로서 참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갑자기 일자리에 나가서 노동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너무 혼란스러워 하셨대요. 그래서 너는 T니까 이런 게 맞아, 너는 F니까 이런 일이 맞아,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해주려고 만든 게 MBTI라 비과학적이지만, 그럼 과학적인 건 뭐냐 하면 기질과 성격이 나뉘어져 있던 거예요. 사람이 타고나기로 딱 이렇게 정해진 게 기질이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게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딱 말씀해 주시는 게, 이런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질을 잘 알아서 환경에 맞추어서 나의 성격을 좀 잘 설계를 해나가면 좋은 선택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파트에서 되게 인상 깊다고 말씀해 주셨던 파트 구절들을 먼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뉴턴 이야기를 또 해주셨었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밑줄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뉴턴에게 어떻게 그리 놀라운 발견들을 많이 할 수 있었냐고 묻자, 그것들을 그냥 생각하면서 해냈습니다 라고 아무 참고도 되지 않을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이 뉴턴이라고 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엄청난 브레인이잖아요. 이 사람도 어떻게 했느냐에 어떻게 how 이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했다라고 하는 거여서, 저는 뭔가를 할 때 겁도 나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뭐 먼저 좀 더 한 사람이 있으면 야 어떻게 했냐 뭐 유튜브 하려고 카메라를 뭐 샀어 네. 막상 시작도 안 할 거면서 뭐 편집은 누구한테 맡겨 돈 많이 들지 않니? 이런 거 다 따지는 게 몇 년 지나갔어요. 아, 근데 이걸 이분을 보면서 느꼈죠. 그냥 하는 거라고. 일단 그냥 하는 거다. 예. 네. 이게 약간 맥락상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요즘 내용은 근데 저는 제가 받아들인 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냥 하다 보니까 네. 알게 되고 네. 그런 거 발견을 하게 됐다고. 저는 이게 여기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또 한 번 봤죠. 사실 진짜 그냥 꾸준히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불현듯 탁 이런 뭐 깨달음이나 좋은 네. 선택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도요, 스타트를 안 하고, 이제 원래라면 제가 생각했던 대본을 좀 더 써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1월 초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무대를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후배한테 부탁을 해서 네. 12월 25일날 네. 와이프랑 거기를 갔더니 후배가 선배님 중간에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준비도 없이. 옛날 같으면 내가 준비 안 됐어. 네, 했건데 이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대단하고 내가 죽나고 여기서 잘못하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 할게. 그래서 그날 원래 크리스마스 때 와이프랑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네. 밥도 안 넘어가고 이게 엄청 긴장은 한다고 되더라고요. 했으니까. 예. 근데 딱 하고 오니까 그 무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나쁘지 않은 그 무대만을 봤을 때 성공이라기보다는 네. 그러고 나니까 제 스타트가 일주나 빨라진 거예요. 아, 그쵸. 일단 해야 뭐라도 되는 네. 거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틀 뒤에 후배가 또 선배님 여기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5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제대로 또 한번 배우는 구절이었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380페이지. 네. 여기 보면 308에서 이런 게 있어요. 지구와 지구인이 자연에서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통찰은 위로는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보편성으로 확장됐고 옆으로는 인종차별의 철폐로까지 이어졌다. 제가 이제 그 다문화 인권 전문 강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건 또 깨달음이 많았죠. 지구 우리가 사는 세계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은 세상의 그 밖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얘기를 하자면 아니면은 나와 다른 이 또는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자기 아래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는 차별을 할 수 있거나 뭐 저 문화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우리 문화가 우월하다 생각하다 보면은 공격도 하고 차별도 하고 무시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이 알고 보니까 자연에서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그래 아무것도 아닌 지구에서 뭘 우리가 전화라 싫어하고 피부색 다른 사람 싫어하고 국적 싫어하고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싫어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덴마크 문화에 보면은 얀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존중을 하고 그런 어떤 겸손함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덴마크 맥주회사 칼스버그라는 맥주회사 유명한 광고가 있어요. Probably the best beer in the world. 아마도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맥주가 아닐까. 아마도. 이 앞에 프로볼리가 Probably. 예. 저는 거기서 이 덴마크 사람들의 그 어떤 가치관이 느껴지는 인류에까지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러네요. 얀테의 법칙을 보면서. 예. 와, 이게 진짜 좀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미리 내가 딱 재단하거나 판단하는 것보다는 다 열어놓고 있는 게 좋다라는 점에서 이제 저희가 파트 2로 나눠볼 예정인 편협하게 사는 것에 대한 이제 경고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스탠드업 코미디를 14회차째 이제 하고 계시고 네네. 오늘 이따가 또 15회차 하러 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코미디를 하시면서 혹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나 그때 좀 편협했네 라고 생각했던 사례가 있으신지.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도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관점의 전환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잘 생각을 못했던 그렇게 많이 살아왔겠지만 유독 제가 충격을 좀 먹었던 게 제가 친한 친구 중에서 배우 김정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본 얘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때로는 못 들었다 그러고 이런 그래서 난 집중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엄청 뭐라 했거든요. 나 무시하냐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친구랑 친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친구한테 약간 걱정 반 섞인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그냥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면 거의 대답을 안 하고 흘려요. 나중에 이제 내가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그런 안 해도 될 잔소리 플러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본능적으로 이걸 좀 흘리는 게 습관이 됐다고. 그럼 이 습관이 나한테 적용을 했냐가 아니라 인체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오고 살고 있었던 거에 걔가 살아온 어떤 과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내 얘기를 자꾸 안 듣지? 네네. 라고만 생각하고 좀 친구한테 짜증을 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모습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면서 쉽게 얘의 현재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전 그때 되게 세게 왔어요. 그렇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들이 네네네. 그게 어느 정도 남아서 행동이나 생각이 반영이 될 때가 많은데 그렇죠. 저희는 그런 거를 별로 생각을 깊게 안 한 채로 말을 하거나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칼 세건의 책을 보다 보면 지구론적 관점에서 봤던 여러 가지 과학적 이런 것들이 그거를 반대 우주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평생 살아온 해가 뜬다, 해가 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해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해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돌다 보니까 보이는 것뿐인데 그쵸, 맞아요. 그게 입장을 반대로 가보면은 이 말이 완전 틀렸던 말일 수도 있는 그쵸,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내가 평생 해는 뜨고 진다라고 생각했다가 이 책을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내가 40몇 년간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사람이 만날 때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한 번쯤 생각 못하면 얼마나 좁은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까? 그 친구를 판단을 할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맞아요. 사실 진짜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비과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오류인 거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해가 뜨고 진다는 사실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인데 네네. 그게 처음 보면 언어라는 게 자의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저희가 편한 대로 붙인 게 많다. 사실 그것도 되게 편협한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도 47살에 이 책을 보고 그걸 몸으로 느낀 거잖아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못 느꼈고 친구 입장도 그렇게 생각 많이 못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맞아. 그게 이제 이 책에 보면 또 그런 게 나와요. 플라톤의 우화라고 해서 동굴에서 제수들인가 그걸 이제 보면은 그림이죠. 벽 조금만 보고 있게 만들어요. 동굴 안에서. 네네네. 그럼 이제 뒤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러다가 빛에 비쳐서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이 그림자가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실제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림자를 통해서만 보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고개를 우리가 돌릴 수 있게 돼서 지나가는 사람을 봤다면 자기가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진실을 그때서야 이제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데 내가 느끼지 않았다면 누가 얘기해줘도 야 뭔 소리야 내가 봤는데 그림자를 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경험을 많이 한 사람 혹은 조금 더 질 높은 경험? 진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사람은 뭐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경험을 많이 못한 사람
그러니까 뭐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 경험의 부족치를 어떻게 극복하거나 덜 편협해질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그거를 경험을 해보고 싶고 내가 내 경험이 좁다라는 거를 메타인지를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 누가 설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친구들하고 하는데 야 논리는 절대로 무논리를 못 이긴다 라고 저는 장난을 치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그렇잖아요. 논리가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보면 그래도 어쩌라고 배째라고 뭐 이러다 보면은 논리가 진 게 아니라 그냥 알았다고. 네, 이렇게 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분간은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가끔은 무논리면은 어떻게 논리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네네. 맞아. 근데 그래서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일 여건이 된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 한번 고쳐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 막 아니야 막 이렇게 반응하는 무논리로 반응하는 사람들한테는 결국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못하죠. 해주기가 어렵겠죠. 네네네. 그래서 진짜 그런 대화의 중요성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냥 이 칼 세이건의 우주 이런 네. 어떤 책을 보면서 뭘 굳이 그걸 또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내가 논리로서 자꾸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근데 그냥 이 친구의 인생은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네네네. 결국 우리는 거대한 우주에서 창백한 푸른 점인 지구에서 네네네. 아주 찰나를 살아가는 찰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뭘 그거를 이렇게 태양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지구는 이렇게 돌잖아요. 얘가 뭘 태양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안 도냐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 태양은 지구 보고 넌 왜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가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한테 굳이 피해를 안 주면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꼭 과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안 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나 네네네. 경험적으로 이게 좋아 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주를 볼 때도 뭐 달이 뜨고 해가 뜨고 사실 이 표현도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네네. 해성 이런 유성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실 그 안에는 법칙이 있고 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네. 우리는 그냥 딱 우리의 시야에서 해가 뜨네 별이 그쵸, 지네 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다 과학인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라는 것을 또 이 책을 통해서 네. 알게 되셨다고 느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파트 3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다문화 인권 강사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 네네네. 더 이런 부분도 공감을 많이 하시면서 보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구절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고 항상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도 또 깨달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네네. 파트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사실 다문화 인권 강사로서 몇 년 정도 지금 9년 차, 10년 차 됐어요. 이제. 10년 차? 네네. 와 근데 10년이면 진짜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의 10년 정도 꾸준히 했을 때 네. 만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1시간씩 이렇게 꾸준히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다문화 인권 강사로서의 그런 10년 동안의 경험이 책에서 나 다른 사람이랑 더불어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특히 공감을 하게 됐던 요소가 되었을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로 특히 공감을 받으셨는지. 저는 이 책에서 다문화,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어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느꼈었어요. 여기 지금 책에 보면은 269페이지. 네. 이것도 제가 읽다가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라고 싶었던 게 저는 이 칼쌤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요. 만약 화성에 생명이 있다면 화성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경우라면 비록 화성 생물이 미생물에 불과할지라도 화성은 화성 생물에게 맡겨둬야 한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거를 어떻게 막 참견을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그 문화나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일 것인가. 요즘 제가 다문화 인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더 가끔 하거든요. 지금 콜럼버스 동상이 네. 많이 부서지고 강물에 버려지고 있어요.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을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라 부르는 그 인디언들 네네.
학살하고 내쫓은 거다. 침략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 그쵸. 관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느냐? 라는 해석들이 많아서 네.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생각과 가치관들이 많이 방향성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맞아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꼭 어떤 화성의 생물도 그렇지만 이거에서 저는 다른 어떤 문화권의 다른 동물이면 동물 아니면 뭐 문화권의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다문화 관점에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죠. 화성의 생물도 존중하는데 왜 우리가 사람끼리 다른 그쵸. 문화나 다른 걸 왜 여기 지구 안에 있는 이 좁은 세상에서의 동물의 생명들을 왜 존중하지 않는가? 그쵸, 맞아요. 라는 거를 보면서 이게 사실 칼 세이건 과학자님이 진짜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 천체 물리 뭐 이런 쪽을 전공을 하셨지만 인생이라든지 이런 생물, 생명체, 생태계 이런 것까지도 진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식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저희도 예전에는 개발을 할 때 무조건 일단 산 다 밀어버리고 도로 깔고 그렇게 하면 거기 살고 있던 뭐 식물은 동물은 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뭐 길을 하나 내더라도 터널을 하나 뚫더라도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생물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주면 좋을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개발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구, 우주를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칼 세건 형님 정말 대단하시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이게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것 중에 네네네. 사실 요즘 사회가 엄청 경쟁이 심한 사회잖아요. 어마어마한 경쟁 시대고 기본 수준이 너무나도 높아져 버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옆집에 막 놀러 가서 밥 얻어 먹고 뭐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요즘 그렇게 하면 사실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네네네. 위아래에도 어떤 분이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세상은 진짜 사실 엄청 각박하잖아요. 맞아. 네. 근데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래도 우리가 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더불어. 네. 네네네. 그런 것들을 혹시 책에서 좀 인상 깊게 보신 파트가 있으실지. 제가 이제 다문화 강사라는 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쵸. 다양한 사람들을 네.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다는 게 칼 세이건 책에서도 봤어요. 모든 거는요. 네. 고전이나 과거의 어떤 선조들의 삶에서 답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칼 세이건 우리 형님께서 이게 지금 몇십 년 전에 쓴 거예요. 이게. 근데도 보면은 맞아요. 이 형님이 생각했을 때 또 몇백 년 전에 그치. 세상에서 밝혀진 진실이 있다는 거죠. 네. 이오니아 섬이 네. 이오니아 쪽에 있는 거기서 문명들이 엄청나게 네. 폭발적으로 네. 발전을 했거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거기에는 섬마다 환경도 다르고 네. 섬에서 겪게 되는 고립등이나 다양한 한계가 놓여있는 여러 섬에서의 다양한 정치 체계도 다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다양한 신들을 믿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신, 너 왜 그 신 믿냐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서로 더불어 살다 보니까 너는 이 신 믿니? 우리는 이 신 믿는데 어떤 종교적 관점이 있냐? 네. 이러면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이 다양성이 존중이 되고 서로 존중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문화가 발전을 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 소멸 맞아요. 가고 있는데 네. 지금 다양한 민족들이 한국에 와서 내 이웃이 뭐 피부색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너무나도 갈등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뭔가 섞여서 존중하고 하다 보면은 더 잘 사는 세상이 온다라는 게 저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오니아 이 문명에서도 이미 나와 있지 않았나. 이걸 칼 세이건 형님께서 미래의 우리 세대들에게 이 메시지를 준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섬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제주도 너무 가기 편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전 섬이면 너무 고립되어 있는 환경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그만의 문화가 발전을 했을 텐데 그게 이제 다 덮어놓고 보니까 각각의 섬마다 무척 다양한 것들이 다 새롭게 만들어졌고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오니아인들은 한 문명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문명이 교차하는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네. 페니키아의 음성 알파벳 기호를 처음으로 그리스어에 사용한 곳이 이오니아였다. 이오니아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약간 다양한 게 막
생겨난 것도 중요하고 그걸 포용한 것도 되게 중요했다라는 게 동시에 그쵸. 느껴지는 것 같네요. 포용을 할 수 있어야죠. 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그 더로직 때도 나오긴 했지만 인구 소멸에 따라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 상황에서 네네네.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맞아요. 라고 예. 생각이 들고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진짜 옛날 책인데 대단한 책인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또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얘기가 또 담겨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에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에 대한 것만 해도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냥. 맞아요. 이미 파트 1, 2에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아 이건 정말 인생책이구나. 네네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느덧 마지막 파트 4가 찾아왔는데요. 약간 좀 뭐 엄청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우주에서 진짜 조그마한 행성인 지구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구에서 아까 티끌 같다. 그렇게 아까 파트 1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존재론적인 관점을 좀 얘기를 추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칼세이건이 그 보이저고 네. 그러니까 지구를 따라서 쫙 가고 있다가 네.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 쪽으로 이렇게 찍은 게 있는데 네. 아주 먼지의 끄트머리도 안 되는 점처럼 끝이었어요 지구가. 네. 이 얼마나 지구라는 곳이 아주 좁은 세상이다 또 얘기하지만 그쵸. 그렇게 봤을 때 뭐가 두렵고 뭐가 스트레스일 것인가 그 조그만한 여 끄트머리 먼지 끄트머리인 행성 속에 네. 아주 작은 내가 찰나에 우주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137억 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란 말이죠. 이미 저는 47살이면 그 몇 초도 안 되는 이제 시간만 있으면 나는 우주에서 사라지는 존재인데 그냥 우주 전체의 시간에서 137억 년에서 년이라는 100년은 진짜 찰나네요. 네. 그쵸. 그래서 no fear 네. 두려워하지 말자. 어. 뭔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주라는 이 곳에서 네. 아주 먼지도 안 되는 내 관점에서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적용된 건 아마 두려움 쪽에 더 많이 적용이 돼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단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적용된 부분이 제가 그 부분이 좀 취약했겠죠. 그만큼 이 책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진짜 큰 해답을 주는 네네네네. 이게 만약에 또 우리 그 울리님한테 적용이 된다면 또 다른 단어가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이게 다양한 해석을 주지만 모든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라는 이게 대단한 거죠. 저도 한마디 얹어보자면 진짜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게 한 권의 책에 모두 집약돼서 들어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칼세이건은 과학적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왜 저는 지금 모든 게 인문학 철학을 다 받아들이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대단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과학이라는 게 결국 삶을 잘 살기 위한 되게 중요한 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과학은 되게 딱딱하고 C2H5OH 이런 화학식이나 공식으로만 MC 스퀘어, E는 MC 스퀘어 이런 걸로만 기억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칼세이건 본인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그렇고 과학이라는 게 사실 삶이야 라는 거를 딱 한마디로 한 권의 책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비슷한 결로 사실 블랑카님도 느끼셨다고 해서 처음 미팅할 때부터 너무 즐거워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과학 전문가도 아니면서 과학을 빗대어서 뭔가 얘기하는 게 참 그렇지만 47세라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상황을 연결을 해서 이 인생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어떤 공식들이 거의 맞는 99% 맞는 공식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살고 돈을 벌고 노력을 하는데 다 비슷한 어떤 정해진 공식이 있는데 이거를 다양한 방식대로 해석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일단은 인간관계도 보면요 이상하게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 사람 만나면 하나 두 명은 그냥 나 좋아해 주는데 한 대여섯 명은 그냥 만나면 반갑고 안 만나면 그만이 전화 오지 안 하고 한두 명 아무 이유 없이 나도 걔 별로지만 걔도 나 그냥 막 싫어하고 때로는 한 명은 너무 날 욕하고 다녀. 그래서 얘 빠지고 다른 무리 또 만나면 처음에 그런 또 그 어떤 퍼센테이지의 공식이 또 존재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받아들여요. 누군가는 그렇겠지. 네, 이제 한두 명은 날 싫어하거나 욕하겠지. 그럼 이게 한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6, 7명이 되면은 야 이거 좀 문제 있나 보다 한번 생각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등등 그리고 또 도전의 공식을 제가 가만히 보면은 네. 진정성 있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면 처음에 내가 무대에서 못하거나 이 47이라 제일 나이 많은 놈이 와서 웃기도 못하고 이상한 모습 보이면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성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내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못하지만 절대 비웃지 못한다라는 그 공식은 정확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누구도 절대 무시 못해요.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절대로. 결국 그 진심이 다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와 진짜. 그러면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쵸.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저 이틀 전에 완전히 한 번도 못 웃겼거든요. 어제는 정말 웃겼지만 이틀 전에 못 웃겼을 때도 살짝 민망하긴 했어요. 근데 창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네네. 블랑카님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나 잘 산다는 것은? 와,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네. 제가 47살 뭐 교수님들도 저보다 훨씬 연배인 사람도 나와가지고 쉽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건데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삶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27살 때부터 한 10년 가까이 우울증으로 거의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후회는 안 하는데 그냥 시간론적 관점에서 보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기는 좀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지금 밤에 자기 전까지 계속 뭘 짜고 강의도 하고 뭐 짜고 공부하고 책 보고 쓰고 무대 서고 이러고 딱 집에 와서 이제 있으면 거의 스르륵 잠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과거에 내가 10년 동안 방황했던 시간에 아까워서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너무 도전하고 노력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물론 체력은 힘들고 스르륵 쓰러지겠죠 밤에. 근데 이 힘든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우울증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체력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그게 힘들었거든요. 뭔가를 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체력이 딸리는 거는 힘들다는 표현과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몸이 힘든 거보다 마음이 힘든 게 네. 훨씬 힘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 의미라는 거는 제가 뭐 해석은 잘 안 될 거고 각자의 의미가 다들 있을 거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면서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먹고 살 수 있으면서 피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설레이면은 그게 하는 것들이 너무 잘 사는 게 아닌가. 갑자기 저희 아까 오는 길에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좀 못 이겼었어요? 저한테 강연하고 이런 거 가슴 뛰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뭔가 고민 없이 네 이렇게 바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 모두에게 한번 던져야 될 만한 질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슴이 뛰는가. 그렇죠. 네. 제가 옛날에 좀 일이 쉴 때 그래도 행사를 좀 하면서 돈을 조금 모아서 미국 여행과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와이프랑도. 근데 행복했죠. 근데 가슴 한켠에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오면은 그럼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 그 다닌 행복 있잖아요. 여행 다닐 때 행복 1000배, 1000배 되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 진짜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전화 제가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과거 같으면 내가 전화를 하면 뭐라고 받아들일까? 쭈뼛쭈뼛 되면서 옛날에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내 진정성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다음 유튜버시고 이 얘기 하고 싶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느낀 거를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면 이거 통한다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 울림님 몫인 거고 나는 내 진정성으로 내가 얘기를 다 한 거고 맞아요. 근데 진짜 저는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 여기 지금 여기 영상 이전에도 훨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코스모스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삶의 철학이 정말 단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도 있었고 결국에 이 과학책이라고 분류는 되어 있으나 칼 세이건 님도 쓰셨을 때 독자가 이러기를 바랬던 그런 어떤 스펙트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좀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세이건 형님이 책 중에 그런 글을 적어놨어요. 내 책을 바로 어떤 후세에 누가 안 읽어도 된다.
바로 안 읽어도 된다. 안 느껴도 된다.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누가 보더라도 나의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쵸. 그러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 썼으면 선택은 후세해서 네가 시간이 돼서 못 읽으면 못 읽는 대로 가는 거고 읽으면 또 읽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 책을 쓴 이 사람의 어떤 자신감과 삶의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먼 훗날 시간이 한참 내가 죽고 나서 읽어도 상관이 없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썼기 때문에 뭐 약간 이런 삶의 태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책의 진짜 진수, 정수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때 저한테 한 2개의 파트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여기 지금 울림각 보시는 분들께 소개를 해주시고 이 페이지는 꼭 읽어봐라 라고 한번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자, 이 620페이지에 네.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문명권이 지구로 와서 무엇을 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외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의 외계인들이 막 우주선에 뭘 가지고 우리는 행복이나 뭐를 맞서도 우리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우리 어떻게 공격당하고 우리 멸망하나? 라고 걱정을 한 번쯤은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기술과 과학의 수준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앞설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지구 문명이 악의에 찬 외계 문명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왜? 봤더니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동족이나 다른 문명권과 잘 어울려 살 줄 아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음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 우리보다 훨씬 몇 억 년을 더 살았던 문명이나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오래 산 이유는,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다른 문명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줬기 때문이다. 그쵸. 그게 진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잘 살고 오래 살려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우리 인간을 1대1로 봤을 때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를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죠. 약간 그 파트 1, 2, 3, 4를 다 아우르는 말이네요. 네네네. 결국에 이제 지구, 아니 우주에서의 이 인류는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되나?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좀 묵직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참견하거나 또 누구를 차별하거나 멸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세는 그런 거를 이렇게 글로 표현을 했죠. 우리 아까 앞에 글이 있었잖아요. 화성에 갔을 때 만약에 어떤 생물이 있다. 미생물일지라도 건들지 말고 그대로 내버리고 존중해줘야 된다. 맞아요. 우리가 화성에 있는 미생물을 바라보듯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권의 생명체들이 어쩌면 지구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건들지 않고. 야 지구 놔둬라. 얘들 지금 뭐 지들끼리 뭐 한다. 뭐 좌파우파 나눠가지고 게임 하는 것 같은데 뭐 체스처럼 냅둬. 재밌지 않냐? 귀엽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674페이지에서 또 제가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인간이 얼마나 이 별 5개 쳐있죠. 하찮고 보잘것없는 생명체인가. 하찮다? 보잘것없게 표현이 아니면 좀 작은 존재인가 느낀 게 인간은 지구에만 있다. 인간은 지구라고 불리는 이 자그마한 행성에만 사는 존재이다. 우리는 희귀종인 동시에 멸종 위기종이다. 이게 칼 세이건이 얼마나 인류를, 자기가 포함된 인류를 메타인지적으로 잘 봤느냐라는 게, 저는 멸종위기종이라는 말을 인간에게 대입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왜 어디 보면은 김코 뭐라든지 반달에서 그런 거 보면서 멸종위기종이다 그랬지, 그걸 표현하는 인간이 멸종위기종일 거라는 관점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관점을 한쪽으로만 일방통행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냐는 거죠. 인류 이전에는 공룡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도 있잖아요. 근데 공룡이 나는 곧 멸종할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안 하다가 그냥 멸종 한 방에 돼버렸죠. 한 방에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류도 그런 관점에서는 멸종 위기종이다. 이거 희귀종이다. 희귀종이죠. 저는 희귀종이란 말도 정말 우리가 왜 희귀종들 보면 신기해가지고 동물원 가서 보고 이러듯이 그걸 바라보는 인간이 희귀종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점의 차이나 결국에 내가 이 세상 혹은 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반대로 그 반대 입장에서 나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른다는 관점도 꼭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진짜 네. 과학과 철학, 인생을 다 담고 있는 네. 책이. 이게 거의 뒤쪽에 이제 이만큼밖에 안 남았을 때 675페이지죠. 여기에 딱 나와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 더 이상 이제 뭐 이런 게 없겠구나 하고 보다가 이 두 줄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빵 와. 맞으면서 이야 우리 세이건 형님 대단하시다. 진짜 오늘 정말 다양하게 거의 뭐 책을 샅샅이 저희가 마치 한 700페이지 되는 네. 책 거의 다 같이 읽은 것처럼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네. 먼저 블랑카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나와주시고 그리고 너무 뜻깊고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울린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어렸을 적부터 과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자랑 조금 하자면 왜 제가 좋아했고 약간 했냐면 잘했어요. 오. 중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과학 선생님 이름이 이성애 선생님이었는데 저보고 까불이라고 막 그렇게 막 맨날 그랬는데 네. 우리 학교에 전교일등이 과학을 한 개를 틀렸는데 제가 만점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혼내려고 저보고 쐐기라고 불렀거든요. 철규니까 쐐기요 니 몇 점 갖고 100점이니까 이거 까불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요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생님의 그런 칭찬도 있으니까 더 또 관심을 가졌겠죠. 그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뭐 과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런데 개그맨으로서 과학 채널에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포항공대 출신의 과학 유튜버님이신 우리 울림님께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신다라는 것도 너무 또 감사해서 얘기하면서 저도 또 거꾸로 많이 배우고 그렇게 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앞으로의 블랑카님의 활동도 정말 저도 응원하고 저도 스탠드업 코미디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 요즘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 인스타 팔로우 해가지고 일정 나오면 한 번씩 보러 와주세요. 그러면 그때도 또 과학적인 얘기도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과학적인 스탠드업 코미디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랑카님을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린과학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더 재밌는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 블랑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